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일본의 한 유명 만화에서 시작된 2025년 7월 일본 대지진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지난 주말에 아사히 뉴스가 일본 대지진 괴담으로 일본의 관광 수요가 급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는 올여름 일본 관광 수익이 5,600억 엔, 약 5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괴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요.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부터 1,500차례 넘게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을 키웠고요. 또 일본 정부도 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 80% 확률로 발생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대지진 발생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7일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분양 후 중도금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취소나 위약금 부담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 살펴보고요. 6.27 정책 시행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관세 서한이 발송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악재인데도 오늘 국내 증시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날씨만큼이나 정말 증시가 뜨거웠습니다. 일단 종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는 1.81%, 55포인트가 단번에 올라서요. 네. 3,114.95에 코스닥은 0.74%, 올라서 784.2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증시 전반적인 환경은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은 날이었습니다. 일단 장 시작 전부터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이죠.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이 실제로 이제 날아왔고요. 이 영향으로 사실 미국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 수준의 그래요. 2분기 또 잠정 실적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증시는 이런 악재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아주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결국 3거래일 만에 3,100선을 다시 탈환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악재는 분명히 맞는데 이미 알려진 악재다. 라는 점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 실적 발효일, 그러니까 관세 발효일이 8월 1일로 늦춰졌어요. 네. 그러니까 3주 정도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안도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4%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네. 지수를 좀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상법 개정 이후에 자본시장 개편과 관련해서는 배당 과세 체계 개편 이야기가 또 시장 안팎으로 지금 나오면서 이 네. 기대감에 오늘은 은행주들이라든지 지주사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볼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네.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을 네. 기록을 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로는 55% 넘게. 네. 정말 어닝 쇼크를 급감한. 기록했어요. 예. 같은 해 매출은 74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분기보다는 6.49%, 전년 동기보다는 0.09% 감소한 규모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증권사들도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전반적인 예상치들을 다 냅니다. 그런 것들을 집계를 해보면 매출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76조 원 수준인데 영업이익이
증권사들이 예상한 건 6조 원 초반대 네. 정도였거든요. 지금 5조 원 아예 밑돌았으니까요. 정말로 크게 밑돈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실적 부진의 원인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반도체 사업부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진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 많아봐야 2조 원대 정도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속보치 발표할 때는 별도의 설명 자료를 내진 않아요. 그냥 공시로만 숫자만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별도의 설명 자료가 나왔어요. 그랬군요.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나왔냐? 재고 충당 그리고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 때문이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재고 충당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가 현재 팔리지 않아 쌓여 있는 재고가 시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미리 손실로 처분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미리 선반영한 게 이게 수천억 원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대규모 재고평가 충당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첨단 AI 칩 수출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이 이 영향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늘 새벽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나라에 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고한 대로입니다. 예. 14개 국가에 25%에서 최고 40%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트루스 소셜 자신의 SNS에 무역 관련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 네. 바로 그 첫 공개 대상이 우리나라와 일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4월에 공개했던 당시 관세율과 똑같습니다. 25%. 네. 일본은 당초보다 1%포인트 더 올라가서 우리나라와 같은 25%로 적시가 됐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이렇게 서한을 본보기로 공개했는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협상하기 수월한 국가들을 먼저 노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우리와 일본 같은 경우는 안보 동맹국으로도 엮여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압박을 하더라도 외교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미국 입장에서 실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딱 아주 대조적으로 사례를 거론되는 게 유럽연합이죠. 네. 유럽연합은 이번 14개 국가 서한에 빠졌어요. 아직 관세 타결이 안 됐죠. 네. 왜 빠졌냐? 유럽연합은 보복 가능성을 지금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해석이 가미가 되는데, 일단 25%라는 숫자, 네. 무역 적자의 차이를 없애는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 그러니까 최소한만 부과했다. 이런 25라는 점. 숫자가 네. 턱없이 작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는 관세는 없을 것이다. 이거는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인 거고요. 대미 관세를 만약에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얼마를 올리기로 선택하든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다. 이거는 보복 관세 하지 말라. 라는 경고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발효 시점을 늦추면서 일단 협상 시간 좀 벌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8월 1일자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러니까 늦추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네. 합의를 위해서 사실상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면 8월 1일까지, 이제 오늘이 7월 8일이니까 20여일이 남았죠. 그럼 이 기간 안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제 팽팽한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간밤에 서한이 발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안팎에서 전해지는 얘기는 최대한 관세율 인하를 끌어내는 것, 동시에 협상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협상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냐? 물론 관세율에도 주목이 되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 분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도 미국을 상대로 관세율을 내려줄게, 이런 카드는 우리가 제시하기 어려워요. 우린 이미 상호 간의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네. 0%에 가까운 지금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미국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
관세도 관세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를 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쌀과 소고기 같은 농산물 시장 분야, 그리고 디지털 규제에 관련된 완화 분야,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품목별 관세입니다. 네. 오늘 전해진 소식은 우리가 미국 이번에 지금 건너가 있는 협상팀이 품목별 상호 관세를 낮춰달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현재 상호 관세 25%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분야, 그리고 철강 분야에 있어서는 25에다 25가 더해져서 50%가 이제 부과가 되고 있죠. 네. 반도체나 의약품은 아직 부과는 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런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25%가 계속 적용되는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우리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한국 수출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협상은 현재로서 매우 유동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네. 협상 시한도 8월 1일로 늘어났지만 제가 이 방송을 들어오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전달됐어요. 뭐라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 자리에서 이 예. 관세 시한이 8월 1일로 확정되는 것이냐 이 질문이 또 나왔는데 예.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이제 무역 협상 중단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서 네. 8월 1일이 아니라 시한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정말로 협상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올 1분기 가계 여윳돈이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1분기 이제 가계 자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네. 소비가 줄면서 이제 자연스레 여윳돈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됐어요. 한국은행이 오늘 1분기 자금순환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제 가계나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9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전 분기 대비 30조 3천억 원이나 급증한 것이고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제 순자금 운용액은 경제 주체가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영했는지를 이제 지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운용액에서 조달액을 뺀 순수한 값입니다. 네. 여기 이제 특징을 보면 자산 운용 측면에서 금융기관 예치금이 50조 원 가까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지분증권, 투자펀드 운용액도 30조 원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이건 주식 투자 많이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운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였고 네. 반면 이제 가계소득 같은 것들을 보면 상여금 연초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2.6% 증가한 반면에 네. 민간 소비는 1.4% 감소했고 또 1분기에는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도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실물 소비 여건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 현지 언론이 그 일본 싱크탱크죠.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그 일본 대지진설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일본 여행 수요가 위축되면서 5,600억엔 약 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본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소규모 지진이 약 1,200회 이상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다 일본 정부가 이 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80% 확률로 발생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이제 좀 불안을 확산시킨다는데 한몫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일본 대지진이 얼마나 확률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일본 경제 리스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예. 사실 저희 경제 프로그램에서 그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을 모시는 일은 좀 많지는 않은데, 네. 최근에 그 일본 대지진설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일본 그러니까 7월에 일본 대지진설인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주 유명 만화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만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저 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내용은 뭐 일찍이 살펴봐서 네. 대충은 알고 있는데 네. 다스케 료라고 하는 일본 예언가 겸 뭐 만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99년도에 그린 만화가 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맞췄어요. 네. 당시에는 이제 별로 인기가 없다가 맞춘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막 보기 시작했는데 네. 2021년경에 네. 증보판을 내는데 후속작. 예, 네, 그 네. 증보판에 2025년 7월에 거대 쓰나미가 온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7월 5일이라는 내용하고 겹쳐져 가지고 네.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요. 어쨌든 날짜는 지나간 거고요. 오늘은 7월 네. 8일이니까 네, 무사히 잘 지나간 거고 예언 만화는 만화에 불과하다. 만화에는 사실 7월이라고만 돼 있다고 7월이라고만. 하고요. 네, 아. 7월 5일은 이제 다른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그런 그랬다고는 거예요?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일본 그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도카라 열도 여기서 지난달 21일부터 거의 보름간 네. 1,200회 소규모 그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인가는 도카라 열도 섬에서 또 5.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금 이제 그 뉴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5.3 정도면은 꽤 강한 정도의 지진 아닌가요? 네, 꽤 강하죠. 우리나라 경주 지진이 5.8이고요. 네. 포항 지진이 5.4였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버금가는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도카라 열도에서 6월 21일 이후로 네.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규모 4 이상의 지진만 지금까지 한 90번 났고요. 언제부터요? 6월 21일. 6월 21일부터. 네, 예. 그러니까 규모 한 4. 보름쯤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그 가운데 규모 5 이상이 총 20번 정도 됩니다. 그 제일 큰 게 5.6 정도 됐고요. 네. 그게 굉장히 강력한 지진들이 계속 한 자리에서 나는데 네. 반경 25km 지역 안에 다 모여 있거든요. 25km 이제 여의도에서 반포 사실 서울 정도 예, 서울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보면 대충 사이즈가 비슷할 거라고 네, 예상이 되는데요. 그 사실 되게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지진이 계속 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진학적으로는 상당히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판의 경계부라고 하더라도 지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규모 5 이상이면 상당히 큰 지진이거든요. 네.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난다는 의미는 에너지가 많이 농축돼 있다는 의미고요. 있다. 네. 그게 계속적으로 풀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단층대를 약화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단층대에 에너지가 더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네. 약화된 단층대가 한꺼번에 부서지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우표 보면 우표 둘레에 이제 구멍을 뚫어 놓는 게 네, 네. 우표 쉽게 찢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규모 4나 5나 이런 지진들이 우표에 구멍 뚫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충분히 더 쌓여 있는 단층대라면 네. 우표가 한꺼번에 찢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규모가 큰 지진을 유발하는데 이런 지진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걱정이 시작이 됐고요. 이런 지진이 있어서 우표 구멍처럼 역할을 해줘서 네.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이게 양날의 칼인데요. 이게 에너지를 해소하는 역할도 해요. 네. 이게 뚫은 역할 자체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단층대를 약화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단층대 자체를 약화시킨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해소돼서 지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만약에 거기에 에너지가 더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라면 네. 오히려 지진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양쪽 방향으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판이라고 말씀하셨고 단층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그 열도를 다들 이제 청취자분들은 아실 텐데 네. 대략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네. 그러면 판이 어디고 단층대가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본 열도 동쪽 해안가를 따라서 판이 네.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아래쪽으로 네. 필리핀 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판과 충돌을 하는 이곳을 네. 우리가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데 아. 이 난카이 해곡은 북쪽으로는 동경 앞바다에서부터 출발하고요. 네, 네. 남쪽으로는 큐슈 앞바다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 길이는 한 700km쯤 되는 아주 긴 충돌대인데요. 네. 이곳이 한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 지진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100년 주기로. 100년, 150년 주기인데 네. 그것도 이제 평균적으로 나온 값이고요. 때로는 30년 만에 나기도 하고 이래요. 그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발생한 거는 1944년과 1946년에 2년에 걸쳐 가지고 발생을 했는데 네. 난카이 해곡의 바로 가운데 부분에서 발생을 했어요. 아. 그 동경과 큐슈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가운데면은 네. 도쿠시마 뭐 이런 네, 쪽이에요? 네. 그런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동경 앞바다 지역과 큐슈 앞바다 지역은 지진이 발생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가 쌓여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이 지역에서는 조만간 큰 지진이 날 거다 하는 것이 바로 난카이 해곡의 큰 지진이 예상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과학적으로도 여러 증거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와중에 작년 24년도 8월 8일 날 네. 규모 7.1 지진이 바로 큐슈 앞바다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가뜩이나 이런 난카이 해곡에서 큰 지진이 날 거라 예상이 되는데 네. 7.1 지진이 나니까 이게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거대 지진 주의보라는 거를 네. 작년 8월 달에 발령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 일주일간 이어졌는데 네. 일주일 동안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패닉이었죠. 국민들이. 그렇겠죠. 네, 예.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일본 정부가 이런 발표한 게 처음이거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일본 정부가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일본 정부 자체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이 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내에 8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이게 미치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안감을 준다는 게 이런 걸 생각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나 보죠. 그렇죠. 80%란 확률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80%의 확률 사실 보기도 힘든 확률이에요. 되게 높은 확률이거든요. 그런가요? 보신 적 있어요? 80% 확률? 아니 지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진이 일에 있어서도 네, 다른 일에서도 80% 확률 이미 높은 무조건 뽑으면은 당첨되는 뽑기 빼고는 80% 확률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는 어떤 일을 예측할 때 네. 80% 확률이라는 건 사실 접하기 되게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확률이라면 네. 무조건 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교수님 있는데요.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네. 조금 전에도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조만간이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조만간 며칠 내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네. 지구의 나이 네. 역사를 생각할 때 조만간은 뭐 1, 2년 이런 건 아니고 한 수십 년 이런 건가요? 어떻게 이 받아들여야 조만간은 돼요? 그렇죠. 이게 오늘일 수도 있고요. 10년 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약장수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무슨 말씀을 교수님? 네. 그런데 지구 역사를 보면은 네. 굉장히 규칙적으로 지진이 발생해 오고 있는 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네, 있고요. 네. 이 난카이 해곡 자체에서는 100년, 150년 주기로 나타나는 게 네. 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네. 물론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몇 년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10년, 20년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발생해야만 하는 시기가 넘어섰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이고요. 다만 이제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부터 이 네. 지역에서 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었나요?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먼저 난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 동일본 대지진이 난카 해곡 지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추가하게 되면서 아. 지진에 대한 위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도카라 법칙이요? 네. 이거는 이제 과학적 이론은 아닌 거죠. 시중에 떠도는 얘기요. 그 도카라 근처에서 지진이 나면 일본 본토에 큰 지진이 온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더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국민이요. 도카라 열도가 방금 초기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집중적으로 지진이 나는 그 지역이 도카라 열도 지역인데요. 난카이 해구가 남쪽으로 길게 연결해서 나가는 곳이 이제 네. 류큐 해구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은 똑같은 필리핀판과 충돌하는 곳인데요. 네. 이름만 달리 붙어져 있을 뿐이에요. 아. 그래서 난카이 해곡이나 류큐 해곡이나 사실 같은 판의 경계부예요.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인 네, 거지. 네. 근데 이 도카라 열도 지역이 바로 그 난카이 해구 바로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난카이 해구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의 지진들을 보면 네.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몇 예. 년 내에 난카이 카이. 해구에서 예. 그 지진이 발생하는 것들이 목격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연결되는 연결성도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발생하는 지진이 결코 가볍게 볼 지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아까 경주 지진이 우리나라 5.8이었고 포항이 5.4라 그러셨잖아요. 이때 제가 이제 부산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흔들림을 감지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 있는 친척분들도 네. 뭐 그릇장에서 뭐가 네. 떨어지고 기운다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이게 5.8인데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얼마죠? 그 난카이 대지진이 7점대 후반에서 그래서 8점대 초반이고요. 그러면 그 네. 정도가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피해를 규모를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느끼는 네. 게 어떤 정도인지 작년에 예. 2024년 8월 8일 날 발생했던 그 지진이 7.1이었어요. 규모가. 네. 그 지진이 이 남해안 일대,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1cm 정도 흔들었어요. 상하로. 우리나라 라면 일대 뭐를 흔들어요? 땅을 그렇게 땅을요? 흔들었어요. 어.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진을 느꼈다고 하는 보고도 많습니다. 아, 우리나라 남해안에 네, 거주하셨던 네. 분들이. 예. 근데 이게 규모가 한 단위가 커지면요. 7에서 8로 커지면은 하나가 커졌지만 에너지는 32배가 커지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8에서 9도 다시 32배가 네, 늘어나요? 규모 규모 7과 규모 9는요. 완전히 다른 32 거군요. 곱하기 32에서 1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규모 9는 규모 7짜리가 1000개가 발생을 해야지만 해당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카이 해곡이 우려가 되는 거는 예.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의 지진이 번갈아 가면서 나긴 하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카이 해곡의 북쪽 끝인 동경 앞바다와 네. 큐슈 앞바다 지역은 여기도 각각의 지진이 예상이 되는 곳인데 네. 최악의 경우 난카이 해곡이 전체가 부서지는 경우예요. 남쪽이 부서졌는데 그 여파로 북쪽까지 이어지면서 부서질 때 네. 이 경우 최악의 경우 규모 9.0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 규모 9.0의 큰 지진이 나는데 이 지진의 규모가 네. 바로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와 같습니다. 아. 그런데 센다이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래도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 열도 북쪽 지역에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나마. 네. 근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는 이곳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네, 되는 예상이 되는 이곳은 되는, 네. 동경 앞바다에서 동경부터 해서 큐슈 지역까지 산업 시설과 네.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에 네. 해당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피해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 정부는 최악의 경우 3,200조 정도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네. 예상을 하는 거죠.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 총 사망자 수가 16,000명인가 뭐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만약에 이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3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예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쓰나미 뭐라 그러죠? 피해가 직접 네. 건물에서 피해가 네. 생겨서 이렇게
다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피해가 있는 건가요? 본래는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붕괴로 이어지는 피해가 제일 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대비가 잘 돼 네, 있다면서요? 일본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건물 붕괴로 사망한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랬다면서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진 해일로 사망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보다 높고 산업 시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다른 붕괴도 이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진 해일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를 겹쳐서 한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할 거다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그 지진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3월 달에 예. 미얀마 지진이 있었는데 혹시 미얀마. 예, 예. 규모 7.7 정도 되는 지진이었는데요. 예. 미얀마는 어디냐면 잘 아시다시피 인도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발생한 지진이 1000km 떨어진 방콕에 큰 지진동을 일으켜 1000km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0.02헤르츠 정도 되는 에너지가 예. 1000km 떨어져 있는 방콕 시내에 있는 고층 건물들을 흔들어요. 아. 그중에 한 건물은 붕괴하고 네. 여러 고층 건물들이 흔들리다가 이 가운데 구름다리 연결다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아마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10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지진 자체가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인데 네. 이것만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거리가 500km 안쪽이거든요. 그러면은 거리가 더 가까우면은 에너지는 더 적게 줄어들게 마련이고 네. 이 미얀마와 같은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하더라도 네. 남해안 일대에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지진동이 발생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24년도 8월 달에 규모 7.1 지진이 1cm를 흔들었는데 네. 만약에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비율로 따져보면요. 남해안 일대는 30cm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미 네. 관측 결과에 곱하기 32를 곱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32를 흔들면 어떻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32cm가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해안 일대가. 아, 예. 예.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일본이 그렇죠. 이웃나라, 남해의 네. 나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이런 얘기 나올 때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진 안전 설계돼 있지 않은 건물들도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 네.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 고층 건물이나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은 잘 돼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지진을 겪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난카이 해곡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진은 1944년과 46년이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 고층 건물은 남해안 일대에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우리는 내진 설계돼 있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네. 충분한지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 여행을 예약했다 취소하는 분들 꽤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이게 좀 얘기가 잦아들면 또 마음 놓고 가시겠습니다만은 전문가로서 어떤 얘기 해주세요. 주위에서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교수님께. 이 예언은 네. 7월에 난다고 했지만 네. 지진이 안 나면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그동안 에너지는 더 쌓이는 겁니다. 지진은 언젠가는 발생을 해야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은 더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7월이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많이 덥죠.
엄청 덥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6월 27일에 그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급속도로 뭔가 좀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와 다르게 어떻습니까? 확실히 7월 들어서는 아파트 매매 거래 총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계약 취소분도 평월에 비해서는 좀 네.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역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제 6억 원으로 제한되고요. 사실상 6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니까 대출을 받으면 실입주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대출 안 의미거든요. 받는 사람은 6개월 이런 거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금융 버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러네요.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내지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제 론투밸류라고 하죠. 이제 네, LTV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돼서도 규제가 강화됐지만 특히 이제 전세 자금을 임대인이 내어주려고 할 때 네. 이럴 때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부분들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고 다주택자는 그 대출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영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히 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전에는 약간 유예 기간 이제 얘기해놓고 시행하면 한 달 뒤, 뭐 일주일 뒤 이랬는데 이번에는 바로 다음 날 이랬잖아요. 그것도 주말 전격적이었죠. 맞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혼란이 컸는데 지금까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이제 그 27일 관련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27일 이전에 가계약금을 거신 분들은 27일 날 본계약을 하시냐라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기도 했고요. 28일부터 주말부터 관련 규제가 적용됐는데 최근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부분들이 한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에 갭 투자나 대출을 좀 일으켜서 구입하는 수요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수요자들은 좀 숨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한도도 줄고 어쨌든 이제 정부가 추가 규제책도 앞두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제 가격은 좀 떨어지지 않더라도 거래는 네. 많이 주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때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대출이 뭐, 적용됐을 네, 때 네, 네. 그 아까 전세 네, 네, 네. 대출 같은 것도 쉽지 네. 않은 것처럼 네. 느껴져서요. 맞습니다.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아파트 입주할 때 네. 입주 잔금을 집주인이 사실 대출을 받는 경우라고 하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고 본인이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을 많이 받았던 경우라면 사실 이제 대출 한도액이 6억 원으로 잔금 대출이 줄기 때문에 네. 뭐 이럴 때는 이제 세를 놔서 흔히 말하는 전세를 놔서 본인의 입주잔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정부가 규제한 것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입주장에서 금지했습니다. 그게 좀 그러니까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예. 소유권? 소유권 이전 전세자금 대출 금지인데요. 네.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네. 전세 대출과 포함한 전세 보증금으로 집주인, 네.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주 잔금을 치르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보면요. 네. 이번에 서초구 잠원동에서 이제 6월에 입주하는 메이플자이가 있습니다. 네. 25평 같은 경우가 전세금이 이제 1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23년 분양할 때 25평형 분양가가 17억 4천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잔금이 한 3억 5천 정도 되면 잔금 대출 6억 원 뭐 충분히 나온다. 뭐 이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수분양자가 네. 임대인이 집주인이 중도금 대출을 한 10억 정도 받았다고 보면 잔금 대출 6억 원으로 다 갚을 수 없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전세를 나서 잔금을 해결하려고 할 텐데 네. 과거라면 전세금이 이제 13억 정도 되니까 네. 사실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상 전세입자와 관련돼서 대출을 받은 전세입자를 사실상 그 전세입자의 자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출을 아예
받지 않는 분을 구하든지 아니면 한 중도금 그러니까 뭐 보증금 한 11억 원에 월세 한 120 정도를 받는 보증부 월세, 흔히 말하는 반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입주 잔금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될 때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준다 이 뜻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6월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단지기 때문에 네. 집주인이 실입주하겠다고 하면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는 받겠지만 6억 원 대출 한도 규제는 안 받아서 조금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 DSR만 충족시킨다면은 잔금 네네. 대출 받아서 들어오면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근데 DSR이 안 되는 경우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그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출이 많은 다중채무자라든지 소득이 낮은 분 이미 중도금 대출 많이 받아놨다든가. 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제 한도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혹시 그 분양자들이 수분양자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입주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그런 단지가 앞으로 또 계속 나올까요? 어떨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 분양 대금이 큰 이제 강남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들에서 입주 잔금 마련에 좀 애를 먹거나 이제 네. 대출이 안 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뭐 전쟁이 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우선 이제 8월에 입주를 앞둔 단지가 강남구 대치동에 DH 대치 에델루이가 있겠고요. 네. 11월에는 이제 서초구 방배동에서 입주하는 레미안 원페를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에 입주하는 송파구 신천동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단지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입주 예정자가 여유가 좀 만약 잔금 마련에 여유가 좀 많지 않다고 하면 최대한 6개월 전부터 좀 임대차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대출 없는 임차인을 좀 서둘러서 미리 구해 놓든지 그러니까 대출 없는 임차인이라는 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맞습니다. 자기 돈으로 전세를 들어올 수 있는 네, 사람을 네, 구하든가. 네, 그러든지 네. 보증금을 좀 높게 받고 월세를 좀 낮추는 반월세 임차인을 구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이런 지역들은 좀 전세가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뭐 이제 이게 위치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세입자 되는 사람, 예비 세입자가 좀 내려줘 이러면 마지못해 따라오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이제, 것까지 노렸을까요, 정부가? 입주 잔금을 만약 제때 못 냈을 때 지체 상금 이자 부담이 훨씬 높거든요. 그건 이율이 높아진다면서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1, 2억 정도는 조정해 주는 여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반기에 좀 전세 만기 되신 분 중에 조금 저렴한 임대차 찾고 싶으신 분은 뭐 강남에 이런 임대는 좀 비싸겠지만 강북에도 입주 단지들이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단지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어쨌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에 금지하는 대상에 기종의 분양 단지를 네, 포함한 거잖아요, 정부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네. 초강수인데 그렇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울 테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중도금 대출도 받고 잔금까지 대출받고 자기 돈 얼마로 도대체 집을 살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고 이참에 좀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생각이. 네, 네. 어쨌거나 청약 시장까지도 실수요자 자금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가 봐요. 좀 멀게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으로는 뭐 돈이 부족해서 뭐 세입자 보증금으로 입주잔금을 내는데 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족해서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까지 활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을 들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아파트 청약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로또 분양이라든지 네. 청약 과열되는 부분들을 좀 막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대출 한도가 중도금은 사실 대출 규제가 없지만 이 중도금을 나중에 입주할 때 입주 잔금으로 전환할 때 차주별로 6억 원 한도밖에 수도권을 네네.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세입자의 전세 대출도 일부 막히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입주잔금을 치르는 부분들이 좀 제한될 수는 있을 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제 로또 분양은 현금 부자들에게만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유리한 것이 아니냐. 뭐 또 일각에선 이런 불만도 있겠고요. 네. 뭐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는 수억 원의 차익이 보장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잔금 마련이 어려우면 사실 로또 분양은 그림의 떡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몇 년 뒤에는 관련 제도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무시하고 일단 당첨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직도 선당 후곰이에요. 네, 특별목을 받자. 뭐 이런 움직임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저기 실입주를 채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내에 실입주해야 된다 이런 거.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양권 전매 단지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입주할 때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부분들도 조금 이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입주하고 나서 바로 실입주하지 않고 3년 안에만 실입주를 하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입주 시작 일로부터 네네네네. 3년 내에. 그래서 그 중간에 세를 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혹시 그 로또 분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불릴 만한 아파트 분양 예정 사업지가 있나요? 네. 네, 연내 좀 있습니다. 이제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신반포 21차 재건축인 이제 반포 OTL가 분양할 예정이고요. 서초동의 신동 아파트 재건축인 아크로드 서초도 연내 이제 분양 일정을 잡고 있고요. 네. 그 송파구에서는 미성하고 크로바를 재건축하는 이제 잠실르엘 아파트도 네. 분양 대기 중이고요. 용산구에서는 용산의 아세 아파트 재건축이 일반 분양 일정을 좀 저울질하고 있겠고요. 네. 서초 방배 13구역에서 재건축하는 방배 포레스트 자이 그리고 반포동의 반포 3주구 재건축인 레미안 트리니원 이런 단지들도 연말부터 내년 초에 분양하는데 입주 잔금과 관련된 고민을 수분양자들이 좀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꼼꼼히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도 규제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것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 627 대출 규제에 네. 그 유주택자가 관리 처분 인가 전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이주비 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처분해야지 이주비 대출 6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네. 이제 무주택자인 조합원도 사실 이주비 대출을 최대 10억 원까지 종전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6억 원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 이제 시행일이 6월 28일이기 때문에 27일, 그러니까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단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규제를 피하지만 6월 28일까지 관리 처분 계획을 받지 못했다면 사실은 이 단지들은 이주비 대출도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네. 뭐 이게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철거하게 되면 이사 비용들 내지는 본인이 어디 임차해야 되는 그렇죠. 비용들 네.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재개발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이제 내줘야 되는 부분으로 이주비 대출이 많이 네, 활용이 네.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6억 원 한도로 묶어 놓다 보니까 네. 일부 지역에서는 좀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택을 살려는 건 아니었으니까 네, 이분들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지만 앞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그 1+1 입주권 가진 조합원도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주비 대출이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유권 해석을 정부에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금융권 입장에서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혼선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을 조금 두고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에 포함하기 때문에 1+1 그리고 두 채를 받게 되면 다주택이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을 해주지 말아라. 네. 뭐 이렇게 규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철거한 주택에 임시 거주하거나 생활 자금으로 쓰일 금액인데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주택을 추가 구입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주택을 정비 사업하기 전에 어디 살 때를 마련할 금으로 이주비가 쓰이는 것인데 네. 너무 대출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덜 되면 결국 주택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큰 틀에서 볼 때는 좀
걱정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맞아요.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이어날 수 있도록 해서 재건축 속도를 높여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관리 처분 인가를 받게 되고 이지비 대출을 받을 때 6억 원 한도의 캡이 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서 사업을 더 진행하지 못하는 동의서 진구율이 낮아진다든지 네.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의 문제점들이 일부 지역에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설문조사 보면은 하반기 집값을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거래는 저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도 이제 여름에 한참 이제 뭐 휴가를 가거나 하시기도 하고 또 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공급이 많지 않고 이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전이된다면 전월세 가격, 매매 가격을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지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가격 조정까지 이끌어내는 거는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